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주목할 소식들입니다.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모임 금지를 유지하고 수도권과 부산의 유흥시설에는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방역당국은 현 상황을 4차 유행 초기 단계로 규정하면서 앞으로 1, 2주 내에 확진자 수가 지금보다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모처럼 화색이 돌았던 유통업계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보복 소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소비 심리가 회복되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년 만에 서울시 사령탑으로 돌아오면서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일주일 안에 열릴 첫 도시계획위원회 안건과 재산세 감면 공약의 실현 여부가 첫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던 서울의 아파트 매수 심리가 4개월 만에 진정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당은 이사 부동산 대책을 확고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대출 관련 규제는 다소 완화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4차 유행 공포에 대한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현 상황을 4차 유행 초기 단계로 규정하면서 3차 대유행 때보다 더 큰 유행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지난 7일간 하루 평균 환자는 555명으로 4차 유행에 진입하는 초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중대본은 앞으로 1, 2주 내에 확진자 수가 지금보다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4차 유행 공포 속에서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5월 2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 주간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559.3명으로 거리두기 상향 기준에 해당하지만 민생 경제와 방역 피로도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빠른 백신 접종과 개인 경각심이 4차 유행을 막을 열쇠라고 조언했습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4차 유행이 우려되고 있지만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의 2.5단계 상향은 광범위한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민생경제에 타격이 크고 의료 체계에 여력이 유지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단 집단 감염 발생이 잦고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유흥시설은 집합금지가 새롭게 적용됩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향하지 않은 이유는 민생 경제와 방역 피로도 때문입니다. 실제로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거리두기가 연장된다는 말에 대부분 피로가 크다고 호소했습니다. 많이 친구들도 못 만나고 워낙 뛰어노는 거 좋아하는데 잘 못 나가고 마스크 쓰고 하니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답답하고 힘들지. 미팅 같은 거나 뭐 회식 같은 게 조심스럽지. 싫지 그거야. 전문가들은 좀 더 보완된 전략과 개인의 경각심 고취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갑자기 더 늘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거리두기를 격상하는 거의 의미는 경각심을 조금 더 불러일으킨다는 효용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일단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낮아진 상태이고 지금 이런 게 위험한 시기다라는 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고. 거리두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개인적 거리두기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언제까지 거리두기로만 가지고 코로나 대응 안 됩니다. 이거의 출구는 어쩔 수 없이 백신이라고 봐야 되고요. 백신을 어떻게 물량을 빨리 확보하느냐,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접종시키느냐, 피로도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에도 이 백신 확보가 그 중심에 있다고 보십니다. 4차 유행 초입에 선 상황에서 좀 더 빠른 백신 도입과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 달성이 정부의 숙제가 된 셈입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이처럼 백신의 빠른 접종이 절실하지만 우리나라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은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접종률은 현재 2% 수준인데 가나나 페루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어서 김선엽 기자입니다. 글로벌 코로나19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가운데 우리나라의 접종 속도는 전 세계 국가 중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데이터인 아워월드인 데이터에 따르면 8일 기준 우리나라 접종 순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37개국 가운데 남미의 콜롬비아에 이어 3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접종 속도가 더딘 국가는 뉴질랜드와 일본 단 두 나라뿐입니다. 인구 100명당 코로나 백신 접종률은 콜롬비아 4.04%, 우리나라 2.03%,
뉴질랜드 1.47%, 일본 0.82%입니다. 반면 OECD 회원국 가운데 접종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61.18%를 기록한 이스라엘에 이어 영국 55.08%, 칠레 37.37%, 미국 32.89%, 헝가리 27% 순입니다. 이 밖에도 노르웨이와 오스트리아, 폴란드, 벨기에, 스웨덴,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국들 역시 국민 100명당 19명 정도가 접종을 마친 상황입니다. OECD 회원국은 아니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던 브라질과 인도, 러시아도 각각 8.87%, 5.71%, 5.42%의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는 아프리카의 가나, 남미의 페루, 말레이시아 등입니다. 한국경제TV 김선엽입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통업계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복 소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소비 심리가 회복되는 추세였는데 다시 찾아온 확산세가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아울렛 등 오프라인 유통가의 방역 강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2일까지 수도권과 부산 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시식이나 시음은 물론 휴식 공간 이용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유통업계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반짝 회복세를 보였던 소비 심리가 다시 위축되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4월 2일부터 박앤시장이 시작되고 많은 소비자들이 내점해지면서 본격적인 소비 심리가 높아져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화된 방역 지침에 따라서 소비 심리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주요 백화점들은 큰 폭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롯데백화점 69%, 신세계백화점 51%, 현대백화점은 74% 늘었습니다. 통계청의 2월 산업활동동향 조사에서도 전체 백화점 판매는 1년 전보다 3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996년 2월 이후 25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높은 수치를 두고 억눌려 있던 소비 심리가 폭발해 보복 소비로 나타났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현대백화점의 지난 주말 명품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고 여성복과 남성복은 각각 88.1%, 81.7% 성장하며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했습니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영화관 역시 지난 3월 매출이 302억 원, 관람객은 326만 명을 기록해 지난해 3월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좌석간 뛰어앉기와 영업시간 제한에도 거둔 성과라 회복 기대감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기세를 몰아 할리우드 대작 분노의 질주나 마블 영화 블랙 위도우 등 기대작들의 개봉을 확정했는데 차질이 우려됩니다. 영화관들은 철저한 방역으로 집단 감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상영관 취식을 무조건 금지한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합니다. 확진자가 다녀갔지만 감염 사례는 없었던 점을 정부가 좀 참고해서 극장에서의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했던 기분을 관객이 해소할 수 있는 문화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나 여건 마련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백신 접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1년 넘게 거리두기만 강요하는 정부 방역 조치에 기업과 소비자 모두 지쳐가는 모습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국민연금이 올해 4번째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국내 주식 투자 허용 한도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안건 통과로 최근 보였던 연기금의 순매도 행진이 멈춰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희영 기자. 네, 저는 지금 국민연금 기금운용회가 열린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 나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보유 비중 허용 한도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기금운용 리밸런싱 체계 검토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은 그대로 두고 목표 이탈 허용 한도인 플러스 마이너스 5%포인트 안에서 전략적 자산 배분인 SAA와 전술적 자산 배분 한도인 TAA 비율을 조정한 겁니다. 기존에는 SAA가 2%포인트, TAA가 3%포인트였는데 이번 조정을 통해 SAA를 3%포인트로, TAA를 2%포인트로 변경했습니다.
SAA는 자산 규모가 목표 비중은 벗어나더라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도록 용인한 한도입니다. SAA가 늘어나면 용인 범위도 늘어나 최근 보였던 국내 주식의 매도세가 진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로써 올해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16.8%인데 변경된 SAA 기준을 적용하면 13.8%에서 19.8% 범위 내에서 자산을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1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 21.0%이며 평가 금액은 180조 원 수준입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변경된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을 적용하면 약 169조 3천억 원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들어 국민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연기금의 순매도 금액은 약 8조 4천억 원인데 단순 계산만으로는 허용 범위에 상당 부분 근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비중 조정은 의결 즉시 시행되는 만큼 지난해 말부터 코스피 시장에서만 약 17조 원에 달하는 물량을 쏟아낸 연기금의 순매도세는 당분간 진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이번 보유한도 상향 조정이 목표 초과분에 대한 용인 범위에 그치는 만큼 매수세로 돌아서기는 쉽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린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사령탑으로 돌아오면서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 한 주 내로 열리게 되는 첫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그리고 재산세 감면 공약의 실현 여부가 관심이 쏠립니다. 조영 기자입니다. 올해로 지은 지 44년 된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입니다. 지난 2017년 정비사업기획안이 조건부로 승인되고 국제설계 공모까지 마쳤지만 이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로 안건이 올라가지 못하고 사업 진행이 무기한 연기돼 왔습니다. 3년 9일 동안 지금 현재 우리 상정 안건이 그냥 책상 서랍에 지금 잠자고 있다고요. 그러면 서울시장이 이거는 수권 소위만 열어가지고 해준다 했으니까 그 절차 들어서 바로 통과시키면 바로 다음 단계 건축심의 단계로 갈 수 있는 단계인데 첫날부터 업무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검토해봐라 그랬으면 바로 진행이 되는 건데. 잠실 5단지의 경우 아파트 층고 높이와 용적률, 공공기여 등을 포함한 정비계획이 이미 도계위 심의를 통과한 만큼 서울시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잠실 5단지를 포함해 재건축 단지들은 다음 주에 열릴 서울시 도계위 안건으로 어떤 사업지가 올라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 시장이 후보 시절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직접 거론한 단지들 중 시범적 사업지가 나올지 관건입니다. 35층 층고 제한 역시 도계위를 통해 규제를 풀 전망입니다. 층수 규제의 경우 서울시 조례에 명시된 규제인 만큼 시장의 의지에 따라 바로 조정도 가능하지만 시의회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 도계위 의결을 통하다 보면 수개월은 걸릴 것이란 예상이 우세합니다. 현재 도계위 위원 30명 가운데 21명이 도시 건축 분야 교수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로 이 전문가 집단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용적률은 서울시에서 현재 법 기준보다 30에서 100%가량 낮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시의회 동의 없이 규제 완화에 나서기 어렵습니다. 다만 용도 지역 상향은 시장의 고유 권한인 만큼 용도 지역을 높이는 방법을 통해 용적률을 높여주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노후 건축물이 적지 않습니다. 주택 쪽에서도.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되는 사안이죠.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댐에 물을 막아놨다가 한 번에 흘려보내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중간에 인위적인 조작이 없이 자연스럽게 시장 수요에 따라서 오 시장이 약속한 재산세 감면도 실현 가능성이 큽니다. 재산세는 징수액의 50%는 서울시가, 50%는 개별 구 몫으로 나뉘는데 강남 3구 같이 재정이 넉넉한 지역은 선제적으로 감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서초구가 지난해 9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감면을 추진했는데 서울시의 소송 제기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오 시장이 서울시의 소송을 취하하면 서초구에서 가장 먼저 재산세 감면 조치가 추진될 수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재산세율 특례 적용 기준 상향이나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 등은 국회에서 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현실성이 낮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의 경제정책들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행정학회 서울시장 공약평가단에서 활동하신 분입니다. 남태우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오세훈 시장의 경제 공약들 가운데 시장 권한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가능한 부분들만 좀 짚어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제 공약으로 실현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일본 공약으로 할 수 있는 균형 발전 공약이 가장 이제 실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균형 발전 공약이라고 하는 거는 서울을 동남, 동북, 서남, 서북 4개 권역으로 나눈 다음에 그 4개 권역이 균형 있는 발전을 하도록 핵심 시설, 파급 효과가 높은 시설을 골고루 이제 배치하는 거죠. 제가 이게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는 이 아이디어가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라 기존에 이미 시민들로부터 구상이 되어 왔던 아이디어, 그리고 또 지역의 특색에 맞게 논의가 되어 왔던 아이디어를 모아가지고 그 권역별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 오 시장이 과거에 시장을 하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뭐 기존에 해오던 정책 중에 좀 다시 부활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이미 하고 있을 건데 부동산 관련 정책에서 사실 이제 예전에 그 이명박 시장님이 계실 때 2002년에 했던 게 이제 뉴타운 정책이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이 이어받아서 그 뉴타운 정책을 좀 더 확장시키고 더 구체화시켰죠.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이 들어와서 폐지시켰습니다, 사실. 그 폐지라는 의미 자체가 재개발 위주 정책에서 도시 재생으로 바뀌어진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뭐 주택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 재개발만큼 주택을 빨리 짓는 방법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뉴타운이라는 말이 동일하게 다시 재생되지는 않겠지만 부활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과거의 정책 기조가 다시 부활한다면 예전에 있던 부동산 관련 정책이 많이 부활되지 않을까. 규제 완화 같은 이름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나 좀 재개발 쪽이 활성화될 가능성을 보시는군요.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는 지적들이 시의회 구성원이 대부분 좀 여당 쪽 인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오 시장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정책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여당이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되는 정책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균형 발전 정책이 그 각각의 지역구마다 다양한 이슈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는 사실 그 정책이 추진되기 어려운데요. 저는 시의회와의 이 거버넌스 체계가 생각보다 비관적이지 않은 이유가 시의원들은 중앙당의 기조를 따르기도 해야 되지만 사실 자기 지역 구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야를 떠나서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이슈들은 개발을 추진해야 될 것도 있고요. 사실 오세훈 시장님이 잘 활용을 한다면 협치가 가능한 그런 영역도 많다고 봅니다. 여야 모두 좀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런 부분은 좀 시민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라 이런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잘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벌써부터 좀 걱정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뭐 정론을 말씀하신 것 같고 오 시장 공약 가운데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공약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좀 실현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십니까? 앞서 뉴스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하는 것은 사실은 법률을 개정해야 되거든요. 쉽지 않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건축 인프라 구축 같은 이슈가 있는데 사실 뭐 교통 인프라나 건축 인프라,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이슈들은 사실은 짧은 임기 내에 착공도 어려울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이 중에서 몇 개가 성공적으로 과연 결실을 맺을까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온 서울 시민의 관심이 사실 부동산 시장에 쏠려 있는 게 사실입니다. 주거난을 어떻게 해소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깊은데 이 고 박원순 시장이 내걸었던 정책 중에 이제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 같은 것들이 좀 역점 사업으로 꼽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어떻게 뭐 다시 폐기 수순을 밟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완전한 폐기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다른 이름으로 좀 명칭이 변경되고 좀 성격이 다른 식으로 접근이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저는 전반적으로 폐기하지 않는 이유는 청년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고 또 청년주택의 부족과 또 질의 저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세훈 시장도 그 이슈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역점을 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뭐 다양한 부동산 공약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오세훈 시장님이 그 공약으로 내세운 게 민간 중심의 스피드 주택 공급이거든요. 이 중요합니다. 민간 중심의 스피드 주택 공급.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공공 위주의 이제 공급이었지 않습니까? 완전히 노선이 바뀌는 거죠, 사실은. 재개발을 민간에게 맡기고 그걸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건데 전면
완전히 전환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충돌이 있을 거로도 예상이 됩니다. 아까 질문하신 내용처럼 이제 시의회와도 충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5년간 36만 호 건설을 지금 내세웠거든요, 목표로. 예. 근데 5년간 36만 호 건설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 수치의 목적을 달성을 굳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다면 달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긴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달성을 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의미십니까? 뭐 이런 거죠. 수치적 목적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인가?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36만 원을 건설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가? 36만 원 건설은 일종의 수단이죠, 사실은. 20만 원가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예. 환경이 변하면요. 그래서 이 36만 원 건설이라는 그 목표에 너무 매몰돼서 목표와 수단이 바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품질 면에서의 그렇죠. 저하나 이런 것도 예, 고민해 볼 삶의 질을 필요가 더 있겠습니다. 집중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이 서울시의 3대 난제로 꼽히는 게 우리가 방금 얘기한 이 주택난을 포함해서 뭐 일자리, 저성장 이런 것들이 좀 꼽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 시장 공약 중에서 이런 것들을 좀 나머지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있습니까? 제가 공약을 곰곰이 뜯어보았는데요. 네. 비관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묘책은 없습니다. 이유는 이게 서울시의 이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가 전체 이슈고요. 예. 저성장 문제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인 문제죠, 사실은. 그런데 시장님이 뭐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는 청년 취업사관학교, 어떤 뭐 그 정보 공유를 위한 어떤 그 라이브 챗 뭐 이런 것들을 활성화해가지고 청년들의 취업을 도와주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나쁘지 않은 거지 아주 좋은 건 아닌 게 이미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다른 그렇군요. 방식으로도. 예. 제가 약간의 뭐 바라는 게 있다면 공약 중에 대학교와의 연계가 없어요. 서울에 그 많은 대학교가 있는데 예. 청년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청년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대학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학교를 다녔든 아니면 졸업했든 뭐 이런 대학생이든 그래서 대학생과 연계를 할 수 있는 대학교와의 협업이 필요한데 사실 그런 것들을 좀 제언드리고 싶습니다. 예, 좀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걸 비롯해서 이 마지막으로 그동안 좀 공약을 분석하시면서 새로운 서울시가 이런 건 좀 바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제언을 해주실 만한 게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뭐 새롭게 한다기보다는 사실은 태양 아래 뭐 새로운 게 없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박원순 시장님이 했던 것 중에 이제 뭐 잘된 거는 또 보고서 따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직접 민주주의의 채널들을 가동했다는 게 상당히 좀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 채널을 많이 가동을 하는 거를 더 고도화시켜서 예. 사실은 그 민의를 잘 수렴해서 그렇게 하는 민의를 수렴하면은 사실 시의회와의 충돌도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전 박원순 시장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균관대 남태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2021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 소식 어제에 이어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부동산부 신인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신 기자, 이 세계적인 석학들이 어제 좀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요즘 뭐 모든 경제인들의 관심사가 또 금리 아니겠습니까? 네. 뭐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네, 우선 세계 석학들이 바라보는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직접적인 힌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 경제는 사이클이라고 하죠. 이 저금리 기조가 오래 지속된 만큼 언젠가는 금리가 인상될 것이다라는 예측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쉽게 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여러 변수들이 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번 GFC에서는 미국의 중간 선거 시점과 이 금리의 변곡점이 일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제프리 삭스 교수의 말인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Anything decisive in tightening monetary policy until after the 2022 elections in November 2022. I think this is both the politics and the Fed's desire to test the ability of the U.S. economy to operate at very low unemployment rates. And I think that there will be a high tolerance for some more inflation over the next 18 months, at least to pass the 2022 elections.
네, 연준이 계속해서 요즘에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다라고 시장을 안심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18개월은 이대로 간다. 왜 변수가 미국의 중간 선거입니까? 이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라는 것이 그동안의 것과는 차원이 좀 다른 정치적인 전환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예. 바이드노믹스라고 하죠. 미국이 40년 만에 큰 정부로 급선회하면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나섰습니다. 기존 예상보다도 훨씬 큰 부양책들이 GDP의 두 자릿수 비중에 달하는 재정 집행을 포함한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대로 재정 집행이 진행이 되려면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은 필요합니다. 하나는 대규모 증세를 통한 세수 확보가 먼저고요. 예. 그다음이 이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는 게 제프리 삭스 교수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드노믹스 성공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저금리 기조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데 중간 선거는 부양책의 어떤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이 증세를 통한 세수라는 것은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논쟁을 겪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예. 미 공화당이 특히 반대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중간 선거에서 만약에 공화당 측이 대승을 거둔다면 바이드노믹스의 이 같은 부양책은 힘을 잃게 될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겁니다. 이 부채와 인플레이션 문제를 저금리 기조가 어느 정도 유발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조 때문에 정부 지출을 줄이라는 명목하에서 이 통화 긴축 정책,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이때를 기점으로 추진된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고요. 역으로 미 중간 선거에서 현재 여당인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다면 적어도 2022년 11월 이후에도 한동안 저금리 기조는 유지될 거라는 관측입니다. 글쎄 이런 부분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관점에서는 그러한데 이 연준이 또 여기에 대해서 따를 건지는 또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가만히 지켜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죠. 이 예. 최수친 기준이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 같은 달 기준 1.7% 상승을 했습니다. 예. 선물 시장 동향을 좀 살펴보면은 국제 유가와 원자재가 상승했으니까 적어도 5월까지는 물가 상승률이 지금보다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보통 이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고려하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물가 상승률이 2%대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할 때 이런 금리 인상을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예. 다만 미국은 앞서 말씀드린 정치적 이유와 엮어볼 수도 있는데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하면서 이 기조를 좀 바꿨습니다. 쉽게 말하면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높아지더라도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당장 하지는 않을 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예. 또 이 코로나19 국면을 고려하면 예상되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우려만큼은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이번 GFC에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앵크루거 전 IMF 수석 부총재와 제프리 삭스의 교수의 말 직접 이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예. People start going back to restaurants and buying their services and going into shops as they did, we may see prices rise for a little while, but it may be temporary. And then the supply comes on and we may go back to a more normal pricing situation. So I think in that uncertain outlook, it's very unlikely that we will see much of an increase in interest rates in the short run. Now, of course, if inflation does pick up much faster, and if indeed there's no further surge, then we will see an increase in the rate of interest rates, but I don't think that will happen quickly. Remain on the expansionary side of fiscal policy in the major economies. And as COVID-19 diminishes, if we are successful in containment and vaccination, a big if, but if we are successful, then I think we're going to have robust economic growth and we will have some inflation along with that. The inflation will not be serious. It will not be double-digit inflation. 두 사람 모두 인플레이션을 그렇게 심하게 염려하지는 않는 것 같네요. 예, 요즘 뉴욕 증시가 다시 안정을 찾은 것도 좀 비슷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잠깐 전망을 좀 해봤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컨퍼런스에서 금이나 디지털 화폐 같은 이런 다른 자산들에 대한 그런 전망도 나왔다고요? 네, 그 제임스 리카즈 미 국방부 국제경제자문위원회 분석이었습니다. 네.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단순하게 가격이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전망보다는 비트코인의 상승의 원동력 가운데 하나가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불리는 테더, 그러니까 1테더를 1달러로 그대로 바꿔주는 이 가상화폐 테더에 대한 얘기였는데 네. 이 테더가 신뢰성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더에 대해서는 폰지 사기라는 강한 단어를 써가면서
있다라면서 우려를 했고요. 투자자로서 살펴볼 부분들은 이 제임스 리카즈가 금의 미래, 금의 귀환 같은 책을 내면서 금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을 해왔는데 이번 GFC에서는 이 금 가격이 어느 정도 고점에 다다랐다라는 뉘앙스를 남겼다는 겁니다. 이 제임스 리카즈의 발언을 직접 살펴보시겠습니다. 예. I still recommend 10% gold. I used to recommend 20%, but we're getting closer and closer to a point of a major breakout in the gold price. If you have 10%, you'll do fine. That's your inflation hedge. 네, 이번 그 GFC를 쭉 둘러봤는데 우리 신 기자가 판단하는 이번 GFC 총평을 한번 하자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단순하게 이제 이번 자리에서는 금융에 대한 얘기를 직접 했지만 어제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그 경제 전반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한국이 나아가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전망도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한국이 현재 그 미중 관계에서 어떤 것들을 관계적인 설정을 해야 될 것인가. 이번에 특히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콜드워라는 워딩이 이번 GFC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콜드워요?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반중연대로 불린 쿼드에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 상당히 명확한 관점이 났죠. 제프리 sak스 교수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국제적 협력을 강조했던 석학이긴 하지만 한국이 쿼드에 가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분명한 워딩이 있었고 이런 관계 설정이라든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GFC가 어느 정도 큰 통찰의 기회를 제공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부동산부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인플레이션 우려 등에 따라 금융시장과 국경 간 자본 유출이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 IMF의 자문기구에 한국 이사실 대표로 참여해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아파트 매수 심리가 4개월 만에 진정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96.1을 기록해 기준선인 100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밑돌았습니다. 오는 15일 주식 액면가를 500원에서 100원으로 쪼개는 액면 분할을 시행합니다. 이번 액면 분할로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주식시장에서 카카오의 거래가 일시 정지됩니다. 다음 주 주요 이슈 짚어보는 경제 뷰포인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증권부 정경준 기자, 정치경제부 지수희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주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차도 좀 영향을 받는 모습인데 다음 주에 미국에서 이와 관련한 대책 회의를 열죠. 맞습니다. 반도체 대란 때문에 전 세계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백악관이 회의를 소집을 했는데요. 오는 12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는 13일에 백악관에서 반도체 대책 회의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는 이 반도체 부족 문제로 고생을 하고 있는 GM이나 포드 같은 완성체 업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 업체들이 참여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가 이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뭐 회의 전부터 백악관 인사들 사이에서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어떤 얘기들이 오갈까요? 네, 일단 미국은 반도체 부족 현상을 좀 점검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라는 입장이긴 한데요. 사실 반도체 기업들에게 투자를 좀 늘려달라거나 미국 기업 위주로 반도체 공급을 좀 해달라거나 이런 요청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 자동차 반도체 공급이 좀 부족해지면서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생산의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가 참석을 하는데 삼성은 아시다시피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 또 파운드리 2위 업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부족 문제 해결에 꼭 필요한 기업이고요. 또 이번 회의에 인텔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인텔의 경우에는 최근 파운드리 시장에 재진출을 선언을 하고 또 애리조나에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예,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늘리거나 미국 기업에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라. 어떤 시나리오가 나오든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삼성에도 투자를 좀 늘려달라 이런 요청이 나올 수 있는데요. 삼성은 현재 미국 텍사스에 파운드리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뉴욕이나 애리조나에 좀 증설을 하겠다라는 그 계획을 가지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이 어떤 요청을 할지 또 세제 혜택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좀 당근을 제시를 해줄지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 또 삼성이 이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이 반도체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주목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건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2월에 반도체를 포함한 4대 핵심 기술에 대해서 공급망을 조사를 하고 또 미국 반도체 산업에 500억 달러, 약 56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 미국이 사실 반도체 패권을 지키려고 하는 상황에서 삼성이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도 주목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반도체 수요 부족 문제 해결이 돼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주 주요 일정도 살펴볼 텐데요. 경기 동향 살펴볼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발표됩니다. 예, 맞습니다. 미 국채 10년물 입찰이 이제 주 초반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은행의 자기자본 규제 완화 조치죠. SLR 조치, 이 종료 이후의 첫 입찰인데요. 금리 변화 여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 고용 지표 등을 비롯해서요, 예상외로 빠른 미국 경기 회복세가 이제 실물 지표로 나타나면서요. 테이퍼링에 둘러싼 논란도 확산될 공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13일 발표 예정인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지표는 단연 주목 대상이 되는 지표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한국은행 금통이 예정돼 있고요. 물가 전망 상향 조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자, 테이퍼링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눠볼 텐데 일단 연준에서는 완화적인 신호를 보냈지만 미국 경제 회복세가 빠르게 나타나면서 일각에서는 이 긴축 발작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긴축 발작이 뭔지 또 어떤 상황이 이어질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사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발표된 그 3월 FOMC 회의록에 관심이 집중되던 이제 그런 이유, 그런 측면이 좀 강한데요. 현재 미국의 주요 경기 실무 지표들 보면 예상을 크게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3년 그러니까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유럽발 재정 위기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이제 막대한 돈을 풀었는데 2013년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다시 이제 테이퍼링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네. 그런 상황과 지금 경기 상황이 비슷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것들인데요. 이 미 연준의 자산 매입 축소가 이제 결정돼도 지금 경기 상황 봤을 때 전혀 이상할 게 없다라는 게 그런 시장의 분위기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경기 회복세가 예상외로 이제 빨라지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그가 이제 대규모 돈풀기 여파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를 불러올 수 있는 미 연준의 이 출구 전략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네, 그럼 이제 간밤 나온 연준 발표를 한번 짚어보자면 일단 요약을 하면 아직 아니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도 잡을 카드가 있다 이렇게 또 발언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연결지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연준이 그 주식을 부양하는 기관은 아니거든요. 네. 연준은 실물 경기의 원만한 회복을 지원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연준 입장은 그렇습니다. 경기 회복세가 아직도 여전히 고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제조업과 서비스 아직도 이제 불균형 상태고요. 또 고용 상황도 아직 확신을 갖기는 좀 다소 미흡하니 전망 말고 확신, 실질적인 지표를 보고 판단하자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런 입장의 기저에는 자칫 성급하게 대응할 경우에 그나마 지금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칫 디플레 우려라 이런 것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13일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요. 2%대 중반대 예상이 됩니다. 지난달 2.7%였는데요. 2% 중반대라고 그러면 연준이 목표하고 있는 2%를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가 여전히 1% 중반대로 이제 나올 것으로 이제 예상되는 상황이어서요. 조기 긴축 가능성은 조금 이제 줄어들겠지만 아무래도 이 인플레이션 관한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관한 지표는 계속 이제 주시해서 보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한국의 소식도 좀 전해드리면요. 한국도 이 소비자 물가가 빠르게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전년에 비해서 1.5% 상승을 하면서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을 좀 했는데요. 네. 현재 추세하고 지난해 기저효과까지 반영을 하면 2분기에는 물가가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이 기준금리에는 크게 변동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성장률이나 물가와 관련해서 수정 가능성이 있는 발언들이 나올지 주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지난 2월 한국은행은 성장률을 발표를 하면서 성장률 전망을 발표를 하면서 아직은 좀 낙관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기존 3%로 유지를 했었는데 최근에 IMF가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을 당초 3.1%에서 3.6%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네. 또 물가 상승률 전망도 1.3%로 잡았는데 여기서 더 상향될 가능성이 있어서 통화 정책 방향문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한 주 동안 눈여겨볼 CEO 소식들 짚어보는 CEO 톡톡 시간입니다. 김보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누구 소식입니까? 네, 오늘은요, 딱 한 가지 이슈만 준비를 했는데요. 네. 화면을 좀 보실까요? 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소식입니다. 예. 오늘 새벽 라인펀드와 관련한 3차 제재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손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당초 통보됐던 것보다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다만 여전히 금융권 재취업에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이 되는데 참고로 우리은행은 개별 금융사로 봤을 때 라인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곳입니다. 손 회장이 라인펀드 판매가 한창 이루어졌을 때 당시에 우리은행장이라면서요. 뭐 수위가 낮아지긴 했지만 역시나 중징계를 피하진 못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은행의 사후 수습 노력이 반영이 되면서 이 징계 수위를 낮출 수는 있었지만 중징계 자체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5단계로 나뉘는데요. 예. 이 중에서 문책 경고와 직무정지 그리고 해임 권고가 중징계에 해당이 됩니다. 문책 경고는 3년 그리고 직무정지는 4년, 해임 권고는 5년간 금융사의 신규 임원 선임을 제한을 하는데 손 회장은 이번 제재심에서 문책 경고를 받았습니다. 직무정지에서 네. 문책 경고로 한 단계 낮아진 거죠. 앞으로 3년 동안은 금융사에 취업을 못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뭐 그렇게 맞습니다. 소비자들의 피해를 생각한다면은 엄청난 중징계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게 최종 확정인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그리고 또 금융위원회 의결이 남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이 징계 수위가 사전에 통보됐던 것보다 2단계 이상 내려간 적은 없어서요. 이번 중징계안이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역시도 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당국이 시간을 엄청 들여서 징계 심의를 했는데 이게 다시 또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요? 왜 그런 겁니까? 네, 바로 이 손 회장에게는 이의신청 그리고 행정소송이라는 두 가지 카드가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이의신청은 제재심 결과가 나온 뒤 이 한 달 이내에 할 수가 있고 금융당국은 60일 내 재심 결과를 통보를 해야 합니다. 예. 만약 여기에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손 회장은 기존의 징계안을 수용을 하거나 아니면 소송으로 가거나 이렇게 둘 중 하나를 또 다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손 회장은 과거 DLF 사태 때 이 중징계를 받았지만 소송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고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연임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이 금융업계에서는 중징계가 최종이 확정될 경우에 손 회장이 또 한 번 소송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소송에 나서는 행위 자체가 반성이 없는 것처럼 비춰지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괜히 피해자들로부터 어떻게 좀 공분을 사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은행, 증권사 등 이 금융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판매사로서 라인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분명 억울한 부분들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게 억울하다는 겁니까? 일단 뭐 두 가지 부분에서 답답함을 토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은행을 좀 예로 들어보죠. 네.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에는 이 손 회장과 우리은행에 대해서 내부 통제 마련 미흡과 부당 권유 금지 위반 이렇게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해 왔습니다. 말이 참 어려운데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예. 손 회장이 회사 내부 조직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운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은행이 라인펀드 부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판매를 계속해온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이 CEO가 모든 임직원들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사고가 터질 때마다 CEO만 잡는다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직접 행위 당사자가 아닌데 왜 CEO가 벌을 받냐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김광수 은행연합 회장도 이 금감원의 제재 움직임은 과정은 무시하고 이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것이라는 업계의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라는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라인펀드의 부실을 인지하고서도 판매를 계속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은행 측의 좀 입장을 들어보면요. 공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분기에 한 번씩 자산 운용 보고서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에는 해당 펀드가 어떤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정 기간 동안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정보들이 담겨 있는데요. 이건 공모펀드를 굴리는 운용하는 자산 운용사들의 의무입니다. 실제 투자자들도 볼 수 있는 자료고요. 하지만 사모펀드는 이런 의무가 따로 없습니다. 사모펀드는 자산 운용 보고서 같은 게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펀드가 구체적으로 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판매사도 그리고 투자자들도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우리은행은 이 라임 펀드 사고가 터지기 전에 라임 자산운용을 좀 방문을 했었는데 실제 운용 내역을 보고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단순히 판매사가 이거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라는 이 추측이나 아니면 이거 운용을 좀 위험하게 한다던데라는 소문만 갖고서 펀드 판매를 중지하거나 취소하기는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정확한 증거 자료가 없는 데다가 이 섣부른 판단으로 오히려 시장이나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빚을 수 있다는 것 때문이라는데요. 이렇게 여러 부분에서 금융권과 그리고 또 금융당국 간의 이런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손 회장이 최악의 경우 소송전까지 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고요. 순순히 받아들이지는 않는 분위기네요. 애초에 스스로도 좀 파악이 어렵고 리스크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예 팔지 않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은 소비자들한테 좀 더 충분히 위험성을 좀 주지시켰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라임 사태가 터진 지 벌써 한참이 되는데 아직까지 이 징계를 못 하고 있다. 하세월이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김보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놓치면 서운한 글로벌 뉴스입니다. 조금 전 마감한 중국 증시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는 미중 갈등 고조 속에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상해 종합지수 0.92%, 선전 성분지수 1.22% 하락했고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창업판 지수도 전일 대비 1.54% 빠졌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는데요. 간밤 미 상무부는 미 국가안보에 위협이 됐다는 이유로 중국의 슈퍼컴퓨팅 기업 7곳을 블랙리스트에 올렸고 미국 상원에서는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을 내놨습니다. 법안에는 중국 신장 지역의 인권 유린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고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노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중국의 물가지표도 발표됐는데요. 중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0.4% 올라 3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소비자 섹터가 1% 넘게 빠지면서 오늘 증시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자동차 업계에 이어서 중국의 거대한 가전제품 시장으로까지 불길이 번지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의 대형 가전업체인 메이디그룹은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미국의 테슬라와 같은 자동차 업체부터 일본의 소니와 같은 게임 콘솔 업계를 넘어서 중국의 방대한 가전 공급 업체에도 찾아왔다고 전했는데요. 메이디그룹은 반도체 부족 사태가 계속되면서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반도체 가격도 덩달아 상승해 압박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상화폐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인베이스를 시작으로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잇따른 증시 상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상화폐 거래소 크라켄이 내년에 직상장을 통한 뉴욕 증시 상장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2011년에 설립된 크라켄은 거래량 기준으로 미국 내에서 네 번째로 큰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 크라켄은 상장에 앞서 현재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자금 유치를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미국 내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오는 14일에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뉴스 박찬희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일정 전해드립니다. 먼저 국내 카카오가 주식 분할에 따른 변경 상장으로 월요일부터 14일까지 거래가 정지되고 현대차 아산 공장은 이틀간 가동을 중단합니다. 글로벌 일정으로는 미국 아마케가 현재 시간 10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된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결별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던 해리스 글로벌 경제연구소장이 최근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세계 경제가 강하게 통합돼 왔고 특히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양국이 협력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신냉전에 대한 우려들이 존재하지만 공멸의 길을 피하기 위해서 협력은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영원한 결별은 없다. 일부의 집단 감염으로 4차 유행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요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리 밉고 싫어도 혐오와 배제를 멈추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